어머니, 제발 이 일은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마세요. 새벽의 정적을 깨트리며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순간 제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도대체 며느리가 감추려는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갑자기 드러난 충격적인 가족의 비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주인공은 68살 시어머니, 평생 자식과 손주만 바라보며 살아온 분인데요. 어느 날부터 며느리의 수상한 새벽 외출이 반복되면서 평온했던 가정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름은 김순자입니다. 68살, 평생 자식들만 바라보고 살아온 평범한 시어머니죠. 우리 집은 서울 변두리에 있는 30년 된 아파트입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먼저 떠나셨고 지금은 아들 가족과 함께 살고 있어요. 우리 아들 민수는 올해 42, 중견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고 착한 아이예요. 어릴 때부터 말썽 한 번 안 피우고 자랐거든요. 며느리 영희는 38, 결혼한 지 벌써 12년이 됐네요. 처음엔 조금 어색했지만 이제는 정말 친딸처럼 여기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보물 같은 손주 지훈이 올해 11살입니다. 맑고 총명한 아이예요. 학교에서도 인기가 많고 축구를 무척 좋아하죠. 매일 학교에서 돌아오면 할머니, 오늘 축구 시합에서 골 넣었어요 하며 자랑하곤 해요. 평일에는 아들과 며느리가 모두 직장에 나가고 저는 집에서 손주를 돌보며 지냅니다. 아침에 아이 도시락 싸주고 저녁엔 온 가족이 둘러앉아 식사하며 하루 일과를 나누죠. 정말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뭔가 이상한 기운이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사소한 것이었어요. 며느리가 밤늦게 화장실에 가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는 잠이 얕아져서 작은 소리에도 깨잖아요. 아, 화장실 가는구나. 처음엔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니까 패턴이 있더라고요. 매일 새벽 3시쯤 정확히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느 날 밤 저도 모르게 문틈으로 살짝 내다봤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화장실이 아니라 현관 쪽으로 가더라고요. 손에는 검은색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 시간에 쓰레기를 버리러 가나? 며느리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10분 정도 후에 다시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방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하필 새벽에? 쓰레기는 아침에 버려도 되는데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다음 날부터 저는 의식적으로 새벽에 깨어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며느리의 새벽 외출은 거의 매일 반복되고 있었어요. 월요일 새벽 3시, 화요일 새벽 3시 10분, 수요일 새벽 2시 50분 시간은 조금씩 다르지만 매일 새벽마다 검은 봉투를 들고 나가는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며느리가 뭘 숨기고 있는 걸까? 혹시 우리 가족에게 해로운 일을 하는 건 아닐까? 한 번은 용기를 내서 며느리에게 물어봤어요. 영희야, 요즘 잠을 잘 못 자는 것 같던데 뭔가 걱정거리라도 있니? 그러자 며느리는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요즘 좀 변비기가 있어서 화장실을 자주 가요. 뭔가 어색한 대답이었어요.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손을 계속 만지작거리더라고요. 저는 그때부터 확신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 저는 며느리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주의 깊게 말이에요. 낮에는 정말 평범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지훈이 아침밥 챙겨주고 도시락 싸주고 학교 보내고 그 다음엔 출근 준비해서 남편이랑 함께 나가고 저녁에 돌아와서는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지훈이 숙제 봐주고 정말 모범적인 며느리였어요. 그런데 저녁 시간부터 뭔가 달랐어요. 평소보다 말수가 적어지고 자꾸 시계를 보더라고요. 그리고 밤 10시쯤 되면 일찍 방으로 들어가서는 문을 꼭꼭 닫아버렸어요. 이상하네, 평소엔 11시까지 거실에서 TV도 보고 그랬는데 며느리 방에서는 가끔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뭔가를 뒤지는 것 같은, 종이를 만지는 것 같은 소리였죠. 그리고 정확히 새벽 3시쯤 조용히 나가서 10분 후에 돌아오는 패턴이 계속 반복됐어요. 저는 호기심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체 뭘 버리는 거지? 왜 하필 새벽에? 어느 날은 며느리가 나간 후에 아래층 쓰레기장까지 가봤어요. 그런데 평소 우리 집에서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 봉투는 보이지 않더라고요. 대신 평소보다 더 꽉 찬 검은 봉투 하나만 새로 추가되어 있었어요. 이상해, 우리 집 음식물 쓰레기는 어디 갔지? 그 봉투를 만져보니 딱딱한 게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음식물이 아니라 종이나 플라스틱 같은 것들 말이에요. 저는 그날부터 며느리의 행동을 더욱 세심하게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또 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며느리가 컴퓨터를 자주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전엔 거의 만지지도 않던 컴퓨터를 말이죠. 그것도 항상 방문을 닫고 혼자서만 사용했어요. 한 번은 며느리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컴퓨터를 살짝 봤는데 화면 보호기가 켜져 있어서 뭘 보고 있었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리고 며느리의 휴대폰 사용 패턴도 달라졌어요. 예전엔 가족들 앞에서 자유롭게 전화를 받고 문자를 확인했는데 요즘엔 전화가 오면 방으로 들어가서 받거나 문자 확인도 혼자서만 하더라고요. 영희야, 누구 전화야? 물어보면 그냥 친구예요 하고 얼버무리곤 했어요. 그런데 며느리만 이상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 손주 지훈이도 뭔가 달라지고 있었거든요. 평소 활발하고 밝았던 지훈이가 요즘 들어 자주 피곤해하더라고요. 학교에서 돌아와서도 예전처럼 할머니,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며 신나게 떠들지 않고 그냥 방으로 들어가서 누워있곤 했어요. 지훈아, 어디 아픈 데 없니? 아니에요, 할머니. 그냥 조금 피곤해요. 아이의 얼굴도 예전보다 창백해 보였어요. 식욕도 떨어진 것 같았고요. 평소 잘 먹던 제가 해주는 된장찌개도 몇 숟가락 떠먹고는 배불러요라고 하더라고요. 더 이상한 건 지훈이가 좋아하던 축구도 자주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매주 토요일마다 동네 친구들과 축구를 했는데 요즘엔 오늘은 좀 쉬고 싶어요라고 하며 집에 있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며느리에게 물어봤어요. 영희야, 지훈이가 요즘 좀 이상하지 않니? 예전 같지 않아. 그래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 사춘기가 시작되나 봐요. 사춘기? 11살이 벌써? 뭔가 핑계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지훈이가 계단을 오르는데 중간에 멈춰서 숨을 크게 쉬더라고요. 마치 숨이 차는 것처럼 말이에요. 지훈아, 괜찮니? 네, 할머니. 그냥 운동화 끈이 풀어져서 잠시 멈춘 거예요. 하지만 운동화 끈은 멀쩡했어요. 저는 그때부터 정말 심각하게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우리 지훈이가 어디 아픈 건 아닐까? 그리고 며느리가 그 사실을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 아이가 아프면 가장 먼저 병원에 데려가야 하는데 며느리는 왜 아무 말도 안 하는 걸까요? 혹시 저희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했어요. 의심이 시작되니까 모든 게 수상해 보이더라고요. 며느리가 새벽에 나갈 때 들고 나가는 봉투도 자세히 관찰해 봤어요. 평소 우리 집에서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 봉투는 반투명한 노란색인데 며느리가 들고 나가는 건 검은색 봉투였어요. 그것도 꽤 두꺼워 보였고요. 음식물 쓰레기는 따로 버리는데 저 봉투엔 뭐가 들어있는 거지? 그리고 며느리의 옷차림도 이상했어요. 단순히 쓰레기만 버리러 가는 거라면 편한 잠옷 차림으로 가도 되는데 항상 겉옷을 제대로 입고 나가더라고요. 마치 어디 먼 곳에 가는 것처럼 말이에요. 어느 날 밤 저는 정말 참을 수 없어서 며느리를 몰래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새벽 3시 며느리가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나갔어요. 저도 재빨리 슬리퍼를 신고 뒤따라 나섰죠. 며느리는 우리 아파트 쓰레기장으로 가지 않았어요. 대신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서 길 건너편으로 향했습니다. 저기는 왜 가는 거지? 며느리는 길 건너편에 있는 24시간 편의점 옆 쓰레기통에 그 검은 봉투를 버렸어요. 그리고는 곧바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집에 들어간 후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그 쓰레기통으로 가봤어요. 밤길이 무서웠지만 궁금함이 더 컸거든요. 쓰레기통 안에는 며느리가 방금 버린 검은 봉투가 있었어요. 다른 쓰레기들과 섞여 있었지만 제가 본 봉투가 맞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정말 갈등이 됐어요. 이걸 가져와서 열어봐야 하나?
아니면 그냥 돌아가야 하나? 며느리를 믿고 싶었지만 손주 걱정이 더 컸어요. 혹시 지훈이의 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단서가 들어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결국 저는 그 봉투를 가져왔습니다. 손이 떨리면서도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와서 부엌에서 그 봉투를 열어봤는데 정말 예상치 못한 것들이 들어있더라고요. 봉투를 열자마자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약품 냄새 같은 게 말이에요. 그 안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있었는데 첫 번째로 눈에 띈 건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었어요. 하얀 종이들이 작은 조각으로 찢어져서 뒤섞여 있었죠. 저는 그 조각들을 조심스럽게 꺼내서 맞춰보기 시작했어요. 퍼즐 맞추듯이 말이에요. 그런데 조각들을 맞춰보니 병원 로고가 보이더라고요. 동국대학병원.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왜 병원 서류를 찢어서 버린 거지? 더 맞춰보니 소아심장외과라는 글자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환자 이름 김지훈. 저는 그 순간 정말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우리 손주 이름이 적혀 있잖아요. 종이 조각을 더 맞춰보니 진료 날짜가 보였어요. 한 달 전부터 시작해서 최근까지 계속 병원에 다닌 기록이었어요. 그리고 일부 글자들 선천성, 수술, 긴급 같은 무서운 단어들이 보였습니다. 봉투 안에는 또 다른 것들도 있었어요. 약 봉지들이었는데 이름 모를 약품 이름들이 적혀 있었어요. 디곡신, 후로세미드. 저는 약 이름은 잘 모르지만 뭔가 심각한 약들 같았어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대출 관련 서류 조각들이었어요. 긴급대출 신청서 2천만 원, 보증인 같은 글자들이 보였거든요. 저는 그 순간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우리 지훈이가 심장병이 있다고. 그래서 수술이 필요하다고. 그런데 왜 며느리가 혼자 대출까지 받으려고 하는 거지? 왜 우리에게 말하지 않은 거야? 화가 나면서도 동시에 걱정이 됐어요. 우리 손주가 그렇게 아픈 상태였다면 당장이라도 병원에 데려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또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며느리가 우리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기 싫어서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건 아닐까? 며느리 입장에서 생각해보니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었어요. 우리 아들 월급이 그리 많지 않거든요. 갑자기 큰 병원비가 필요하다면 정말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숨기는 게 맞는 건가요? 가족인데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 밤 정말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한편으로는 며느리에 대한 미안함이 있었어요. 우리 때문에 혼자 이런 고생을 하고 있었구나. 또 한편으로는 서운함도 있었어요. 그래도 가족인데 왜 말을 안 했을까? 나를 믿지 못하는 건가? 그리고 무엇보다 지훈이가 걱정됐어요. 우리 손주가 정말 위험한 상태인 건 아닐까? 지금 당장 병원에 가야 하는 건 아닐까? 다음 날 저는 결심했어요. 직접 병원에 가서 확인해 보자고 말이에요. 서류 조각에 적혀 있던 동국대학병원 소아심장외과를 찾아갔습니다. 처음 가보는 병원이라 길도 헤맸지만 택시 기사님께 물어 겨우 찾아갔어요. 병원 접수처에서 말했어요. 저 김지훈이라는 아이 진료 기록을 확인하고 싶은데요. 할머니인데. 직원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만 환자 정보는 보호자만 확인할 수 있어요. 할머니시라도 부모님 동의 없이는. 저는 사정을 말씀드렸어요. 손주가 아픈 것 같은데 며느리가 숨기고 있어서 정말 걱정이 된다고요. 그러자 간호사분이 조금 동정하는 표정을 지으며 말씀해 주셨어요. 그 아이 정말 심각한 상태예요. 선천성 심장 질환인데 수술을 미루고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몇 번 권했는데. 수술요? 얼마나 심각한 건가요? 지금 상태로는 언제 응급 상황이 생길지 모르는 상태예요. 정말 빨리 수술 받으셔야 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다리가 풀렸어요. 우리 지훈이가 그렇게 위험한 상태였다니. 그런데 수술비는 얼마나 되나요? 보험 적용해도 3천만 원 정도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것도 최소 비용이고요. 3천만 원 우리 가족에겐 정말 큰 돈이었어요. 아들 월급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죠. 그제서야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왜 혼자 끙끙 앓고 있었는지, 왜 대출 서류를 찾아봤는지, 왜 모든 걸 숨기려 했는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정말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며느리를 의심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고
동시에 우리 가족이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사실이 슬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며느리가 혼자서 이 모든 짐을 지려고 했다는 것이 안쓰러웠어요. 집에 도착해서 며느리를 봤는데 평소처럼 설거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제 눈에는 그 모든 게 다르게 보였어요. 며느리의 지친 표정, 깊어진 주름, 야윈 얼굴 모든 게 고통스러워 보였어요. 저는 며느리와 진지한 대화를 나눠보기로 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서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너무 직접적으로 지훈이 병원 다니는 거 알고 있다고 하면 며느리가 당황할 것 같았거든요. 그렇다고 계속 모른 척할 수도 없었고요. 그러던 어느 저녁 지훈이가 일찍 잠든 후에 며느리와 단둘이 있게 됐어요. 영희야, 잠깐 이야기 좀 할까? 네, 어머니. 며느리는 뭔가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요즘 너 좀 이상해. 밤에 잠도 안 자고 컴퓨터도 자주 보고 혹시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니?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요즘 일이 좀 바빠서. 영희야, 나한테 솔직히 말해봐. 지훈이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리고 눈물이 글썽글썽 맺히더라고요. 어머니가 왜 그런 말씀을. 영희야, 난 내 친엄마나 다름없어. 뭔가 숨기고 있는 거 다 보여. 지훈이가 요즘 많이 피곤해하고 축구도 안 하고 계단 오르기도 힘들어 하잖아. 며느리는 계속 부인했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춘기가 시작돼서 그래요.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병원에서 확인한 사실들을요. 영희야, 소아심장외과에 다니고 있는 거 맞지? 그 순간 며느리의 표정이 완전히 굳어졌어요. 그리고 깊은 한숨을 쉬더니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어머니 어떡해? 왜 숨겼어? 가족인데 왜 혼자서만 끙끙 앓고 있었어? 며느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지훈이가 선천성 심장 질환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있었는데 그때는 격리해서 지켜보자고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 들어 갑자기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럼 왜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어? 어머니, 수술비가 3천만 원이에요. 보험 적용해도 그 정도예요. 우리 집 형편에 갑자기 그런 큰 돈이 어디 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민수 오빠는 요즘 회사에서 구조조정 이야기도 나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거기서 갑자기 아이 수술비 3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오빠가 얼마나 힘들어할까요? 그래도 가족인데.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집 통장에는 지금 500만 원도 안 남아 있어요. 지훈이 학원비, 생활비 내다 보면 매달 빠듯해요. 갑자기 3천만 원이라니. 며느리는 계속 울면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방법을 찾아봤어요. 대출도 알아보고 친정에도 연락해보고 하지만 다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벽마다 서류들을 버린 거야? 네, 매일 밤 인터넷으로 대출 정보 찾아보고 병원비 마련 방법 검색해보고. 그런데 답이 안 나오니까 너무 답답해서 그 서류들을 보는 것도 괴로워서 찢어서 버렸어요. 며느리의 손을 보니 종이에 베인 상처들이 있었어요. 매일 밤 서류들을 찢느라 생긴 상처들이었죠. 새벽에 나가서 버린 이유는요? 가족들이 알까봐서요. 특히 지훈이가 알까봐. 아이가 자기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는 걸 알면 얼마나 마음 아파할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이 모든 걸 혼자 감당하려 했다니. 영희야, 그동안 정말 힘들었겠구나. 어머니, 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의사 선생님은 빨리 수술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돈은 없고 매일 밤 지훈이 숨소리 들으면서 잠을 못 자겠어요. 혹시 갑자기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하죠? 며느리는 이미 울음을 멈출 수 없는 상태였어요. 친정에도 연락해봤는데 친정도 형편이 어려워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대출뿐이었어요. 그런데 제 신용으로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때야 며느리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가족을 위해서 혼자 모든 걸 짊어지려 했던 거였죠. 저는 다음 날 아들을 불러서 모든 사실을 털어놨어요. 민수야, 너 앉아라.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아들은 뭔가 심각한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긴장한 표정으로 앉았어요. 지훈이 심장병이 있대.
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어젯밤 며느리와 나눈 대화를 그대로 전해줬어요. 아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더라고요. 그럼 영희가 혼자서 이 모든 걸. 그래. 너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혼자 해결하려고 했던 거야. 아들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화가 나서가 아니라 자신의 무력함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 제가 무능해서 아내가 이런 고생을. 무능하긴 뭘 무능해. 넌 충분히 열심히 살고 있어. 다만 이런 일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잖니. 그 저녁 우리는 가족 회의를 열었어요. 지훈이는 일찍 재우고 어른들끼리만 모였죠. 아들이 며느리에게 말했어요. 영희야, 왜 말하지 않았어? 우리가 가족이잖아. 여보, 미안해요. 너무 걱정될까봐. 걱정되는 게 당연한 거야. 우리 아들인데. 그리고 돈 문제는 함께 해결하면 되는 거고. 저도 며느리에게 말했어요. 영희야, 앞으로는 이런 일 있으면 무조건 가족들과 상의해. 혼자서 끙끙 앓지 말고. 그리고 우리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우선 제가 가지고 있던 적금 1천만 원을 해약하기로 했어요. 아들도 회사 대출을 알아보기로 했고 며느리의 친정에서도 조금 도움을 받기로 했죠. 그래도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아들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일단 할 수 있는 만큼 해보자.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을 찾아보고. 저는 그때 정말 든든했어요. 우리 가족이 하나가 된 느낌이었거든요. 다음 날 저는 지훈이와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눠봤어요. 지훈아, 할머니가 물어볼 게 있는데. 네, 할머니. 요즘 몸이 좀 힘들지? 솔직히 말해봐. 지훈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조금 숨이 차요. 그리고 가슴이 가끔 아파요. 언제부터 그랬어? 한두 달 전부터요. 처음엔 별로 안 아팠는데 요즘 들어 더 심해졌어요. 아이도 자기 몸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지훈아, 혹시 엄마한테 말했니? 네, 말했는데 엄마가 괜찮다고 하셨어요. 조금만 쉬면 나아질 거라고. 아이의 순진한 대답에 가슴이 아팠어요. 며느리도 아이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구나 싶었거든요. 지훈아, 할머니가 엄마 아빠랑 상의해서 병원에 가볼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할머니, 저 많이 아픈 거예요? 아니야, 그냥 확인차 가보는 거야. 우리 지훈이는 건강한 아이야.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정말 걱정이 됐어요. 아이가 이미 증상을 느끼고 있다는 건 상태가 많이 진행됐다는 뜻이잖아요. 이번에는 며느리와 함께 병원에 갔어요. 며느리도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인정했거든요. 의사 선생님은 지훈이의 상태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지훈이는 선천성 심실 중격 결손증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심장에 작은 구멍이 있었는데 자연적으로 다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네요. 위험한 건가요?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지금 상태로는 심장에 부담이 많이 가고 있어요. 운동할 때 숨이 차고 피로감을 자주 느끼는 것도 그 때문이고요. 수술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가능한 한 빨리 하시는 게 좋겠어요. 늦어질수록 심장에 무리가 가서 나중에 더 복잡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의사 선생님은 수술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수술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요즘 의료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성공률도 95% 이상이고요. 다만 비용이 문제겠네요. 정확히 얼마나 들까요? 보험 적용하고 나서 대략 2,8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입원비까지 포함해서요. 며느리는 그 숫자를 듣고 또 눈물을 흘렸어요. 여전히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거든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희망적인 말씀도 해주셨어요. 다행히 지훈이는 아직 어려서 회복력이 좋을 거예요. 수술 후 2-3주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고 완전히 회복되면 축구든 뭐든 하고 싶은 운동 다 할 수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조금 안심이 됐어요. 돈 문제는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지만 아이의 건강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거잖아요. 병원에서 돌아온 후 우리 가족은 본격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먼저 회사의 상황을 설명하고 긴급대출을 신청했어요. 다행히 회사에서 1,500만 원까지는 저리로 빌려줄 수 있다고 했어요. 저도 은행에 가서 적금을 해약했어요. 1천만 원이었지만 그래도 보탬이 되죠.
며느리의 친정에서도 최대한 도와주기로 했어요. 5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계산해 보니 여전히 부족했어요. 3천만 원 중에서 2,800만 원이 필요한데 우리가 모을 수 있는 건 3천만 원이었어요. 거의 맞아떨어지긴 했지만 수술 후 회복 기간 동안의 비용이나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을 생각하면 여유가 없었죠. 그때 며느리가 말했어요.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해볼게요. 밤에 할 수 있는 일이라도. 안 돼. 아들이 강하게 반대했어요. 지금 지훈이를 돌봐야 하는데 내가 무리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돈이 부족한데. 저는 그때 한 가지 결심을 했어요. 우리 집을 담보로 대출받자. 엄마, 그건 너무 위험해요. 위험하긴 뭐가 위험해. 우리 손주 생명이 더 중요하지 집이 뭐가 중요해. 수술 날짜를 잡고 모든 준비를 마친 그날 밤이었어요. 며느리가 또 새벽에 일어나서 봉투를 들고 나가더라고요. 저는 이번에도 따라 나섰습니다. 영희야. 며느리가 깜짝 놀라며 돌아봤어요. 어머니. 마지막으로 뭘 버리러 가는 거야? 며느리는 봉투를 꼭 안고 있다가 저에게 보여줬어요. 이제 이런 걱정 서류들은 더 이상 필요 없잖아요. 봉투 안에는 지난 몇 달 동안 며느리가 조사했던 모든 자료들이 들어있었어요. 대출 정보, 병원비 마련 방법, 인터넷에서 프린트한 치료법들. 이제 정말 버려도 되는 거죠? 저는 며느리를 꽉 안아줬어요. 그래, 이제 다 버려. 우리가 함께 해결했으니까. 함께 그 봉투를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마지막 걱정의 흔적들을 말이에요. 지훈이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4시간 동안의 긴 수술이었지만 의사 선생님이 완벽하게 잘 됐다고 하셨어요. 수술 후 지훈이가 의식을 회복했을 때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할머니, 이제 진짜 축구 잘할 수 있어요? 그 말에 우리 모두 눈물을 흘렸어요. 이 순수한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회복 기간 동안 우리 가족은 정말 단결됐어요. 아들은 지훈이를 돌보기 위해 휴가를 냈고 며느리는 아이 곁에서 한시도 떠나지 않았어요. 저는 병원 밥이 맛없다며 매일 도시락을 싸들고 갔죠. 2주 후 지훈이는 퇴원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한 달 후에는 조심스럽게 축구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할머니, 이제 뛰어도 숨 안 차요. 정말 신기해요. 지훈이의 밝은 웃음소리를 듣는 순간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느낌이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저는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첫째, 가족 간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어요. 며느리가 처음부터 말했다면 훨씬 빨리 그리고 덜 힘들게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서로를 배려한다고 숨기려 했던 게 오히려 더 큰 고통을 만들었던 거죠. 둘째, 의심보다는 믿음이 가족을 지킨다는 걸 배웠어요. 저는 며느리의 새벽 행동을 보고 처음엔 나쁜 생각들을 했어요. 혹시 바람을 피우는 건 아닐까, 도박이라도 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실제로는 가족을 위한 희생이었던 거죠. 셋째, 돈보다 중요한 게 건강이고 가족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집을 담보로 잡는 것도 무섭긴 했지만 손주의 생명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이제 우리 집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보다 더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됐고 서로의 걱정거리를 숨기지 않고 나누게 됐어요. 며느리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혼자 끙끙 앓지 않고 뭔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바로 가족들과 상의해요. 어머니, 지훈이 학원비가 좀 부담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영희야, 그런 건 당연히 함께 상의해야지. 우리가 가족이잖아. 이제는 이런 대화가 자연스러워졌어요. 지훈이 수술한 지 벌써 1년이 지났어요. 지금 지훈이는 완전히 건강해졌어요. 축구 클럽에서 주전 선수가 됐고 학교에서도 활발하게 생활하고 있어요. 가끔 정기 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가지만 의사 선생님이 완벽하게 회복됐다고 하세요. 대출금도 차근차근 갚아나가고 있어요. 아들이 승진해서 월급이 조금 올랐고 며느리도 부업을 시작해서 조금씩 보탬이 되고 있어요. 힘들긴 하지만 가족이 함께 노력하니까 견딜만해요.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우리 가족이 진짜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예전엔 서로 눈치 보면서 조심스럽게 지냈다면 이제는 정말 무엇이든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이가 됐어요. 며느리도 이제는 저를 정말 친엄마처럼 여기는 것 같아요.
어머니, 그때 정말 감사했어요.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저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었을 거예요. 뭘 감사해. 우리가 가족이잖아.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이 일을 통해서 가족이란 함께 짐을 나누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가족에게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의심하기 전에 먼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게 됐어요. 저도 처음엔 며느리를 의심했지만 진실을 알고 보니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 생각을 했는지 깨달았거든요. 또한 건강은 정말 소중한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돈은 벌 수 있지만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게 의미 없어지거든요. 마지막으로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어요. 어려울 때 서로 등을 돌리는 게 아니라 더욱 단단하게 뭉치는 것. 그게 진짜 가족이라는 걸요. 지금 이 글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가족 간에 어려운 일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족이라면 함께 나누고 함께 해결해야 해요. 우리 지훈이는 이제 매일 할머니, 오늘도 축구에서 골 넣었어요. 라고 자랑해요. 그 밝은 웃음소리가 우리 집을 가득 채우고 있어요. 여러분도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들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서로를 믿고 서로를 지켜주세요.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만약 여러분이 며느리 영희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니면 시어머니인 제 입장이었다면요? 가족 간의 문제는 정답이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서로를 믿고 소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감동적이고 교훈적인 실화 이야기들을 더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 이야기나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더욱 충격적이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